2년 전 그날을 기억하십니까? 새마을금고 앞에 줄을 선 사람들의 불안한 표정, 대한민국 전체가 패닉에 빠졌던 그 뱅크런 사태 말이죠. 2026년 지금 겉으로는 평온해 보입니다. 하지만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여전히 경고음이 울리고 있습니다. 이 금융권 적자 1조 원 돌파, 그런데도 돈을 안 빼는 사람들을 비웃는 글들이 쏟아지고 있거든요. 정부가 해결해 주겠지라는 막연한 믿음, 과연 안전할까요? 1963년 산청 하둔마을에서 시작된 작은 희망의 불씨가 어떻게 1조 7천억 원짜리 부실 덩어리가 됐는지, 그리고 당신의 예금을 지키려면 지금 당장 무엇을 해야 하는지 지금부터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2023년까지만 해도 새마을금고는 860원의 순이익을 냈습니다. 건강한 숫자였죠. 그런데 불과 1년 만에 어떻게 됐을까요? 무려 1조 7,382억 원이라는 천문학적인 순손실을 기록했습니다. 이게 얼마나 심각한 수치냐면요. 일반 기업이었다면 이미 부도 처리되거나 법정 관리에 들어갔을 정도입니다. 말 그대로 응급실에 실려간 상태인 거죠. 창립 60여 년 만에 겪는 사상 최악의 적자 쇼크였습니다. 더 충격적인 건 여기서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2025년 상반기 서울 지역 금고 228곳을 조사한 결과가 나왔는데요. 절반이 넘는 160곳이 적자 상태였습니다. 계산해보세요. 출근길에 마주치는 동네 금고 2곳 중 1곳은 사실상 빚더미 위에서 간신히 버티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여러분이 매일 지나치는 바로 그 금고 말입니다. 간판은 멀쩡해 보이지만 속은 이미 고마 터진 상태죠. 30대 직장인 김민수 씨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그는 최근까지도 몰랐다고 합니다. 자신이 3년 동안 매달 50만 원씩 적금을 부어온 금고가 4등급 부실 금고라는 사실을요. 고금리 0.5% 더 준다고 해서 갈아탔는데 알고 보니 망해가는 곳이었더라고요. 뉴스 보고 부랴부랴 해지했죠. 그의 사례는 특별한 게 아닙니다. 대부분의 예금자들이 금고 등급이 뭔지, 재무 건전성이 어떤지 전혀 모른 채 그냥 이자율만 보고 가입하거든요. 사은품에 혹해서 가입하는 경우도 부지기수입니다.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문제는 이 숫자를 제대로 보는 사람이 너무 적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대가는 결국 예금자 본인이 치르게 됩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어디서부터 이렇게 꼬인 걸까요? 횡령? 배임? 아닙니다. 범인은 바로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 줄여서 PF라고 부르는 녀석입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브릿지론이라는 게 문제였죠. 브릿지론이 뭐냐고요? 쉽게 말하면 건설사가 본격적으로 공사비 대출받기 전에 땅 사고 인허가 받을 돈을 급하게 빌리는 겁니다. 다리를 놓듯 임시로 건너가는 돈이라고 해서 브릿지론이죠. 문제는 이게 엄청난 고금리에다가 단기 상환이라는 겁니다.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 한마디로 도박에 가까운 거죠. 2020년부터 2021년 부동산이 미친 듯이 오르던 시절 기억나시죠? 그때 새마을금고가 뭘 했는지 아십니까? 본래 이웃 간에 돈 빌려주고 소박하게 운영하던 관계금융이었는데 갑자기 건설사의 물주 노릇을 자처하고 나선 겁니다. 시중은행들은 이미 위험 신호를 감지하고 슬슬 발을 빼고 있었어요. 그런데 새마을금고는 오히려 더 깊숙이 들어갔죠. 높은 이자를 좇아서 말입니다. 실제로 이 금융권 브릿지론 잔액 중 새마을금고 비중이 80%에 육박했습니다. 거의 독점 수준이었던 거죠. 그리고 2022년 금리가 오르고 부동산 시장이 얼어붙었습니다. 건설 현장들이 멈췄고 빌려준 돈은 공중분해됐죠. 인천 도화동 금고 같은 경우는 자본금이 3분의 1 토막이 났습니다. 서민들이 땀 흘려 모은 돈으로 건설사 도박판에 올인했다가 날린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더 황당한 일이 벌어집니다. 새마을금고가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 뭘 했는지 아십니까? 건설사들한테 대출 이자를 깎아줬어요. 아니, 깎아준 정도가 아닙니다. 90%를 감면해줬어요. 그러니까 원래 1억 원 이자 내야 할 건설사가 이제 1천만 원만 내면 된다는 얘기죠. 만기도 연장해주고요. 네티즌들 반응이 어땠는지 아십니까? 90% 이자 감면은 사실상 떼인 거랑 똑같다. 이거 회수 포기한 거 아니냐는 냉소가 쏟아졌습니다. 그런데 진짜 문제는 따로 있어요. 바로 성실한 예금자들의 박탈감입니다. 5년 동안 매달 꼬박꼬박 적금 부어온 40대 박미영 씨. 그는 대출 한 번 연체한 적 없이 이자를 정확히 납부해 왔습니다. 그런데 수백억 빌려간 건설사는 90% 깎아주고 자신은 0.1%라도 늦으면 연체료를 물어야 했죠. 앞으로 누가 성실하게 이자를 내겠냐는 분노 섞인 댓글들이 온라인을 뒤덮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불만이 아닙니다. 도덕적 해이의 시작이거든요. 어차피 안 갚아도 되는구나. 나만 바보였구나 라는 인식이 퍼지면 금융 시스템 자체가 무너집니다. 금융기관의 존립 기반은 결국 신뢰인데 그 신뢰에 금이 가기 시작한 겁니다.
큰 손은 봐주고 작은 서민은 쥐어짜는 구조. 이게 반복되면 사람들은 더 이상 룰을 지키지 않습니다. 이건 돈 문제를 넘어선 사회적 위기 신호예요. 공정성이 무너진 시스템은 결국 모두를 집어삼키거든요. 재무적 위기만 문제가 아닙니다. 조직 내부의 도덕성 자체가 썩어 문드러졌다는 걸 보여주는 결정적 사건이 목포에서 터졌습니다. 2023년 목포 새마을금고 이사장이 부하 직원을 사무실로 불러들였어요. 그리고 8분 동안 무려 60차례나 무차별적으로 구타했습니다. CCTV에 다 찍혔죠. 두꺼운 서류 뭉치로 머리를 내리치고 코를 잡고 흔들고 뺨을 때리고 발로 차고 인간이 할 수 있는 가장 모욕적인 폭력을 다 행사했습니다. 그런데 더 끔찍한 건 그 다음입니다. 이 이사장은 피해 직원에게 부모님이 직접 서명한 사유서를 가져오라고 강요했어요. 직원 본인만 모욕한 게 아니라 가족까지 끌어들인 겁니다. 네 부모가 널 어떻게 키웠길래 이 모양이냐는 식으로요. 피해 직원은 극심한 트라우마와 자책감에 시달렸습니다. 매일 밤 악몽에 시달렸고 출근길만 되면 구토가 났다고 해요. 동료들에게 말할 수도 없었습니다. 이사장 눈밖에 나면 자기도 당할까봐 다들 침묵했거든요. 결국 사직서를 냈고 얼마 지나지 않아 극단적인 선택을 하고 말았습니다. 한 사람의 인생이 완전히 짓밟힌 겁니다. 이게 2026년 대한민국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그런데 더 기가 막힌 건 이게 목포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수백억 횡령, 대출 리베이트, 성폭력, 갑질, 비리, 새마을금고 관련 사건 사고가 끊이질 않습니다. 왜 이런 일이 반복될까요? 개인의 인성 문제? 아닙니다. 구조적 문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왜 이런 갑질과 비리가 끊이지 않는 걸까요? 근본 원인은 새마을금고 특유의 독립법인 체제와 기형적인 지배 구조에 있습니다. 시중은행을 생각해보세요. 본점이 있고 지점장은 본점의 통제를 받죠. 인사권도 예산 집행권도 위에서 관리합니다. 그런데 새마을금고는 완전히 다릅니다. 전국에 흩어진 각각의 금고가 독립법인이에요. 그러니까 각 금고 이사장은 사실상 그 지역에서 소왕국의 황제나 다름없습니다. 인사권, 대출 승인권, 예산 집행권을 모두 독점하죠. 더 큰 문제는 이사장 선출 방식입니다. 지역 유지들끼리 투표로 뽑는데 한 번 당선되면 장기 집권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10년, 15년씩 자리를 지키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내부 견제 장치는 사실상 전무합니다. 이사회가 있긴 한데 이사장 친인척이나 측근들로 채워지는 경우가 많아요. 직원들은 어떨까요? 생계가 걸려 있으니 이사장 눈치를 볼 수밖에 없습니다. 부당한 지시가 내려와도 대출 심사가 이상해도 폭력을 당해도 침묵합니다. 침묵의 카르텔이 형성되는 거죠. 목포 사건 때도 그랬잖아요. CCTV에 다 찍혔는데도 아무도 신고하지 않았습니다. 신고했다가 보복당할까봐 두려웠던 겁니다. 이런 구조에서 수백억 원대 횡령이나 부실 대출 리베이트 같은 금융사고가 끊임없이 터지는 겁니다. 권력은 견제받지 않으면 반드시 부패합니다. 이건 역사가 증명하는 진리예요. 그런데 새마을금고가 처음부터 이랬던 건 아닙니다. 시작은 정말 아름다웠거든요. 1963년 경남 산청 하둔마을 이야기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당시 이 마을 주민들은 가난했습니다. 농사 지어봤자 먹고 살기 빠듯했고 돈이 급할 때 빌릴 곳도 없었죠. 은행은 담보가 없으면 거들떠보지도 않았고 사채업자들은 살인적인 이자를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뭘 했냐면요. 십시일반 돈을 모았어요. 각자 쌀 한 말씩 돈 1,000원씩 내서 공동기금을 만든 겁니다. 그게 바로 하둔 신용조합이었습니다. 새마을 금고의 시작이죠. 이 조합의 원칙은 간단했습니다. 담보 없이도 신용만으로 이웃에게 돈을 빌려주는 거였어요. 저 사람 성실한 거 우리가 다 아는데 뭐 어려울 때 서로 돕는 게 이웃 아니겠나 하는 상부상조 정신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한국 고유의 공동체 문화였죠. 1970년대 새마을 운동과 결합하면서 폭발적으로 성장했습니다. 농촌 주거 환경을 개선하고 마을 회관 짓고 농기계 사는 데 필요한 자금을 새마을 금고가 됐어요. 지역 개발의 핵심 자금줄 역할을 했던 겁니다. 그러다 금융시장이 개방되고 무한 경쟁 시대가 왔습니다. 이웃을 돕던 사명감은 사라지고 수익을 쫓는 거대 금융사로 변질됐죠. 현재의 투기적 행태와 갑질 문화는 설립 당시 주민들이 꿈꾸었던 잘 사는 마을의 모습과 정면으로 배치됩니다. 초심을 완전히 잃어버린 겁니다. 뱅크런, 즉 대규모 예금 인출 사태는 경제학적 문제라기보다 심리학적 문제에 가깝습니다. 죄수의 딜레마 상황이거든요. 모두가 가만히 있으면 금고는 안전합니다. 실제로 돈이 다 있으니까요.
그런데 누군가 한 명이 불안해서 돈을 빼기 시작하면 어떻게 될까요? 옆 사람도 불안해집니다. 저 사람이 뭘 알고 빼는 거 아닐까? 나만 늦게 빼면 손해 아닐까? 이 불안 심리가 전염되는 겁니다. 그러면 합리적인 개인도 인출에 동참하게 되죠. 2000년대 초반 저축은행 사태 때를 떠올려 보세요. 정부가 괜찮다, 안전하다고 아무리 얘기해도 사람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정부가 괜찮다고 할 때가 가장 위험하다는 학습된 공포가 생겼어요. 정부 말만 믿다가 피해본 사람 얼마나 많은데 이런 인식이 지배적이죠. 2023년 7월 남양주 지점 부실 소식이 터지자 전국적으로 수조 원이 빠져나갔습니다. 재무 건전성 문제보다 불신이 더 큰 원인이었어요. 현대 금융 소비자들은 과거와 다릅니다. 정보도 빠르고 판단도 빠릅니다. 위험 신호가 보이면 지체 없이 돈을 빼는 스마트 뱅크런을 감행하죠. 일단 빼고 보자는 겁니다. 그리고 이건 개인의 입장에서는 완벽하게 합리적인 선택이에요. 내 돈을 지키는 게 최우선이니까요. 문제는 이런 개인의 합리적 선택이 모이면 시스템 전체가 무너진다는 겁니다. 공포는 전염되고 전염된 공포는 스스로 실현되는 예언이 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사은품에 현혹되지 마세요. 티슈 한 박스, 세제 하나 준다고 덤벼들면 안 됩니다. 먼저 새마을금고 홈페이지나 앱에 들어가서 경영공시를 확인하세요. 해당 금고의 등급이 나옵니다. 1등급부터 5등급까지 있는데요. 1, 2등급은 안심할 수 있습니다. 재무 건전성이 양호하다는 뜻이거든요. 3등급은 주의가 필요합니다. 신규 가입은 자제하는 게 좋고 이미 가입했다면 상황을 예의주시해야 해요. 4, 5등급은 즉시 인출해야 하는 위험 단계입니다. 이미 부실 금고로 분류된 거거든요. 등급 외에도 봐야 할 지표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 고정이하여 신비율, 줄여서 NPL이라고 부르는데요. 이게 8%를 넘어가면 위험합니다. 돈 떼일 확률이 높은 악성 부채가 많다는 신호거든요. 두 번째, 연체 대출금 비율입니다. 이게 5%를 넘어가면 이자 수입이 반토막 났다는 의미예요. 금고가 제대로 돌아가지 않는다는 뜻이죠. 세 번째, 유동성 비율입니다. 고객이 원할 때 현금을 줄 수 있는 능력을 나타내는 지표인데요. 이게 100% 이상이어야 합니다. 100% 미만이면 뱅크런 발생 시 돈을 못 찾을 수도 있어요. 이 세 가지만 체크해도 부실 금고는 걸러낼 수 있습니다. 귀찮다고요? 여러분 돈입니다. 5분 투자로 수천만 원을 지킬 수 있는데 그 정도 수고는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모르면 당하고 아는 만큼 지킬 수 있습니다. 이건 선택이 아니라 필수예요. 2025년 9월부터 예금자 보호 한도가 5천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올랐습니다. 좋은 소식이죠? 그런데 여기 중요한 맹점이 있습니다. 시중은행은 국가기관인 예금보험공사가 책임집니다. 은행이 망해도 국가가 1억 원까지 보장해 주는 거예요. 그런데 새마을금고는 다릅니다. 자체적으로 조성한 기금으로 지급을 보증하는 구조거든요. 법적으로 국가 차입금 지원 조항이 생기긴 했습니다. 하지만 초대형 뱅크런이 터지면 어떻게 될까요? 중앙회 자금이 고갈될 수 있어요. 그러면 지급까지 수개월에서 수년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1억 원까지 보호된다는 말은 언젠가 돌려준다는 뜻이지 자판기처럼 즉시 인출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2000년대 저축은행 사태 때를 기억하세요. 예금자 보호 대상이었는데도 돈 받는데 몇 년씩 걸린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사이 생활비는 어떻게 합니까? 급전이 필요한데 묶여 있으면 소용없죠. 60대 은퇴자 최영수 씨는 노후 자금 8천만 원을 새마을금고에 넣어뒀다가 지급 정지를 경험했습니다. 1억까지 보호된다니까 안심했는데 막상 사고 나니까 언제 받을지 기약도 없더라고요. 병원비 낼 돈도 없어서 자식한테 손 벌렸습니다. 예금자 보호 제도는 최후의 안전벨트입니다. 하지만 사고 자체를 막아주는 브레이크는 아니에요. 안전벨트만 믿고 과속하면 안 되듯이 예금자 보호만 믿고 부실금고에 돈 맡기면 안 됩니다. 보험은 보험일 뿐입니다. 맹신하지 마세요. 계란을 한 바구니에 담지 말라는 격언 들어보셨죠? 새마을금고에서는 이 격언을 조금 수정해야 합니다. 계란을 같은 지역 바구니에 담지 말라로요. 새마을금고는 지역 밀착형이거든요. 특정 지역기가 죽으면 인근 금고들이 도미노처럼 무너질 위험이 큽니다. 실제로 남양주 지역 부동산이 무너지니까 남양주 금고만 아니라 주변 금고들도 연쇄 타격을 입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전문가들이 제안하는 3대4 전법을 소개합니다. 자산의 30%는 1금융권 파킹 통장 같은 곳에 비상금으로 넣어두세요. 언제든 꺼낼 수 있는 돈이 있어야 합니다. 또 다른 30%는 거주지와 완전히 다른 지역의 우량금고에 분산하세요. 서울 사는 사람이면 부산이나 대구 쪽 1등급 금고를 알아보는 식이죠.
나머지 40%는 아예 다른 섹터에 넣으세요. 국채나 채권형 펀드 같은 곳 말입니다. 완전히 다른 성격의 자산으로 분산하는 겁니다. 불안감에 휩쓸려 무작정 인출하는 건 답이 아닙니다. 데이터와 팩트를 기반으로 우량 금고를 선별하고 스마트하게 대처해야 해요. 경영 공시 확인하고 행정안전부 발표 크로스 체크하고 지역 경제 상황도 살펴보세요. 귀찮다고요? 이게 바로 여러분 자산을 지키는 방법입니다. 5분 투자로 수천만 원을 지킬 수 있는데 그 정도 수고를 아끼면 안 되죠. 아는 게 힘이고 아는 만큼 지킬 수 있습니다. 공포에 떠밀려 줄 서는 사람이 될 건가요? 아니면 냉정하게 분석하는 스마트한 투자자가 될 건가요? 선택은 여러분의 몫입니다.